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세계적인 그 초국적 기업, 뭐 대형 은행들, 이런 조직들은 말이에요. 대학하고 학술 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없고요. 자기네들의 지적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설계하고 제시한 그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의 뭐 그 물체 접촉 반응 기술을 테슬라가 연구하고 있을 때 대학은 그 의제를 무인 자동차 의제를 그대로 100% 입수해서 꼬작꼬작 만지고 있는 게 전기차 의자가 얼마나 쿠션이 있나 뭐 이런 걸 연구해요. 뭐 돈도 없으니까 연구도 못하지 뭐.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그 데이터를 기업한테 달라 그래요. 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뭐 나눠주기도 하겠지만은 아무튼 대학하고 교수들이 이 지경이기 때문에 기업이 대학한테 바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네들의 사업 내용 그것을 소비하고 확산시켜 주는 것 이외의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라고 하는 소비자를 미래의 소비자를 육성시켜다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30년 내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자들을 몰아내고 산업체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기업 그 영업 마케팅 의제를 퍼뜨리고 기존의 인문 교양 지식을 없애고 뭐 이래 왔던 거죠. 그래서 대학을 우민화 시켰던 거예요. 또 우민화를 바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학은 지금 우민화의 도구가 된 동시에 우민화의 어떤 성이죠. 그래서 우민화 달성도가 얼마나 됐는가 이게 이제 평가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2000년 들어서 이 평가 제도가 굉장히 공고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이 평가 제도는 말이에요. 그래도 양심 있는 그 학자들한테 교육의 질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건 시간 낭비나 하는 제도다. 응?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뭐 가끔 뭐 뉴욕 타임즈 같은 조금 웃기는 언론사도 이 너무 관료적이지 않느냐. 관료주의자들이 그 거대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평가제도 아니냐 이렇게 욕을 먹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돈 받고 하청받아 일하는 대학이라든가 학술지라든가 협회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그 자기들의 업적 평가를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는 없으니까 관료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든가 아니면 일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든가 그래. 뭐 저번 영상에 어떤 독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들이 말이야. 자기네들의 그 프로젝트를 쓴 보고서를 기업이나 국가재단에 제출해서 지원금을 부탁할 때 그 옛날 제자였던 놈이 그 기관에 그 대표로 앉아 있다고 20대 김대리가 과거 60대 스승한테 이 보고서가 엉망이 저니 막 욕하고 앉아서 기다려라 그러고 며칠날 다시 오라 그러고 말 그대로 빨간색으로 팍팍 치면서 무슨 교수라면서 이따구로 보고서를 쓰느냐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한국에는 말이에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뭐 학술진흥재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급직 직원들이 말이야. 대학 교수라든가 대학 부총장, 주로 이제 부총장이 대표로 찾아가는데 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태도가 불량하기 짝이 없어요. 자칫하면 조인트도 까겠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세계 전체가 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돈의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에 총장이고 부총장이고 대학원장이고 교수든 간에 돈 주는 기관 앞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완전히 신빙 돼가지고요. 고참 병장한테 얻어 터지는 이등병이라 이 말이에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교수들도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막 관심이 가져 지나가 뭐 잘난 줄 알고 그런 등신들도 대학에 가득해요. 그 대학을 줄 세우는 거는 이제 기업 관료들이 항목을 짜서 세우잖아요. 그럼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AI 컴퓨터가 세부적으로 줄을 세워요. 그러다가 영국의 타임즈 있죠? 타임즈가 2004년에 대학 평가 서열을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발전시켜 갖고 2009년에 이제 데이터 장사꾼 톰슨 로이터하고
협잡을 했고 2010년에는 네덜란드 평가기관 엘세비어라고 또 유명한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이랑 협잡을 해가지고 이 대학 평가 항목을 거의 상호간에 유사하게 일반화시킵니다. 해마다 평가 기준은 좀 바뀌지만 하지만은 99% 대학 평가는 말이에요. 대학이 너 스스로 기업의 입맛에 얼마나 잘 맞춰 따라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학 평가 지수를 매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학 평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기업 노예 지수가 되는 겁니다. 보시니까요. 세계 1위 대학은 세계 1등 노예라는 거예요. 보자고요. 가장 먼저 대학 서열을 평가하고 아직도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Times Higher Education 그 논문 지표를 보자고. 자, 논문을 얼마나 서로 간에 인용을 했느냐가 대학 평가 지표의 30%나 배점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 하에 만들어 놓은 그 학술 체계 안에서 서로 상호 인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의 지적 노예화를 강화시키는 지표라 이 말이야. 그걸 30%를 주고 있고, 두 번째, 교육과 연구의 상호 평판도, 즉 인용 지수와 똑같아. 끼리끼리 나 잘났다 넘어났다 상호 평판 지수를 15%, 18%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너의 그 연구가 다른 연구를 또 얼마만큼 또 알을 깠냐? 그건 이제 6% 잡아놨으니까 토탈 69%가 생으로 노예 지표 지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세 번째, 대학이 해당 연구를 통해 얼마나 유사한 연구를 발생시켰냐가 6%인데 그와 똑같이 그러면 학생들은 얼마나 그렇게 노예처럼 만들었니? 학부생과 교수 인원당 박사의 수가 몇 명인가? 이거란 말이야. 똑같은 놈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이게 정상적인 시대라면 말이에요. 이렇게 꼬이게 해석하지 말고 정상적인 시대라면 박사를 많이 배출했다. 그러면 그건 좋은 대학이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이 박사를 만들어내는 그 체계가 정상적이라면 이건 굉장히 대학이 좋은 대학이야. 그러나 이게 말이야, 윗선에서 만들어서 강제한 지표라서 말이야, 개나 소나 다 박사를 만들어 놔요. 아무리 창의성 있는 논문을 써도 기업 의제에 충실하지 않으면 박사도 못되게 만들어놨고, 걸레 쓰레기 어디서 난지도에서 대충 종이 몇 장 찢어갖고 와가지고 대충 짜집게 해갖고 제출하면 그것도 박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교육비, 연구비를 얼마나 챙겼냐가 각각 6%, 6%란 말이야. 그 대학 자체 수입을 챙긴 게 있는가? 이것도 2.5%야. 그러니까 재단에서 돈을 주겠지만 그래도 너희들 돈 벌 능력이나 있냐? 이게 이제 이 항목이 1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도 윗선에서 많이 봐줬네. 그래서 토탈 평가 지표가 말이에요. 92.5%가 우리들은 노예다. 노예지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누가 노예지수를 더 잘했느냐가 대학 평가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국제화 지수라고요. 국제화 지수라고 7.5%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은 기업의 요구 사항이죠. 노동력의 분산 배치, 세계적인 분산 배치를 위해서 외국인 학생도 많이 뽑아야 되고 외국인 교수도 뽑아야 된다는 게 이게 또 항목 세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까짓 거 빼주죠. 뭐 그까짓 거 하나 빼주지. 그래도 92.5%가 대학 평가 지표가 노예 지표다 이 말이야. 기업의 입맛에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됐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혁신 지수라고 또 있죠. 그 톰슨 로이터가 말이야. 톰슨 로이터가 제시한 세계 최고의 혁신 대학 지표는 뭐냐면 특허 제출했니? 이거 하고요. 특허 받았니? 이거 하고요. 산업체가 그래서 좋아하되 이게 혁신대학 지표예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타임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4가지, 혁신 지표는 4가지를 제시했어. 이 당신들의 대학이 기업체랑 얼마나 많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느냐 그거. 그래서 그 같이 대학과 기업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출간한 논문이 몇 개나 되니?
특허는 몇 개 받았니? 대학 전체 수입에 대하여 업계에서 들어온 돈 비율이 얼마나 되니? 이게 혁신대학이야. 응? 얼마나 기업의 딸랑이었느냐가 혁신대학이라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가 뉴턴의 그 영국 왕실 아카데미 이래 학문의 평가 기준을 제시를 했죠. 근데 뭐 영국만 그런 거 아니지 뭐 세계 어디서나 그 과학, 학문, 하물며 학술지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응? 학술지 평가라고 할 때 우리가 최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학문이 과학적으로 이 확산이 가능한가? 종합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겠단 말이야, 유럽은. 응?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학문이 다른 학문과 어떤 연관이 있어갖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따져준단 말이야. 두 번째는 하나의 전공 안에 논문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내용이 다양한가? 다시 한번 창의적인가? 이걸 따져줬다고. 또 세 번째는 당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 연구 문제하고 또 방법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따졌단 말이에요. 신촌을 가는데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야 되는가? 뭐 그게 과학성이에요. 잘못 타가지고 왕십리 가는 버스 타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또 앞선 학자들의 연구에 대하여 네 연구는 얼마나 차별성이 있니? 발전을 시킨 거냐? 아니면 반론을 제기한 거냐? 뭐 이런 특정들. 또 논문을 게재한 그 학자가 그 학술지에 몇 번을 연속 게재해야 돼. 그 충성도, 진정성 이런 거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의 학술지 평가에는 이런 기준이 아예 없어요. 다른 학문에도 그 범용적으로 쓰이는 의학 학술지 평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학 학술지에는 말이야 다른 학술지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더 논문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평가를 그냥 징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술지들도 의학계열 학술지의 평가 기준을 이렇게 도입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범용적인 학술단체 일반의 그 평가예요. 뭐 세부적인 평가도 안에 조금 있습니다만 큰 틀이 이렇다고. 자, 1등이 뭐냐면 뭘 제일 중요시 여기냐면 논문 인용이 많이 됐느냐. 징글 맞아 인용지수. 유행에 따라 갖고 논문 인용 많이 했느냐. 두 번째, 네가 쓴 논문이 네 전공에 맞냐. 이 출간하는데 돈 얼마 들었니? 니네 논문 인터넷이나 도서관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니? 나쁜 논문 같은 거는 몇 개나 탈락시켰니? 정기적으로 출판은 하니? 1년에 몇 번이나 출간하니? 이게 기준이에요. 응? 이게 7개가 이게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특정 연구 주제의 피라미드를 이미 세워놔서 그 안에서 서로 인용하는 지수, 이 노예 지수, 이게 1등이고 전공을 종합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축소시켜버리는 전공 적합도가 2위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버리고 정해진 학문 분야 안에서 인용이 잘 되도록 유행 논문이라 쓰고 처질러 박혀 있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수 학술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논문을 만들고 유통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평가 기준에 3, 4, 6위를 차지하고 있잖아. 이거는 어려운 학술지 지원금을 줄 때 그 기준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가 우수 학술지 평가 기준으로 돌변시켜 놨다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학회는 학술지는 학계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또 논문을 탈락시키면 좋은 학술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고요. 이게 논문이란 거는 경쟁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과학성과 학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 논문이야. 어떻게 경쟁을 시키나 같은 내용도 아닌데 들어갈 학교는 부족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갖고 상대평가하는 거 그걸 갖다가 학문 일반에 적용한 이 미치광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야. 1년에 몇 번 논문을 냈냐니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되냐고. 탈락 비율랑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 얼마나 많은 로비가 아니라 조작이 들어가겠냐 말이야. 그래서 결국 논문을 많이 실으면 우수 학술지라고 하는 양적 논리에 푹 빠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학술지 평가, 즉 학문 평가는 말이야. 영국과 미국, 네덜란드 이런 정신병자들이 만들어내는 브루킹스 연구소, 톰슨 로이터 이런 애들이 만들어내는 평가가 낮은 차원의 포퓰리즘이야. 조회수와 폐쇄성을 강조한다고. 게다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배금주의에 푹 빠져 있고, 그 시장에서 잘 돌아다니냐 안 돌아다니냐, 시장주의처럼. 차라리 유튜브를 하지. 이거 유튜브 평가 기준이에요. 아무리 봐도. 안 그래요? 유튜브 평가 기준이지 이게 어떻게 저기 학문 학술지 평가 기준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정치학자 브루노 프레이가 이미 2005년에 현재 학술 시스템 수요에 따라서 자신을 파는 창부가 아닌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없다. 교수는 창부다. 창부가 아니면 대학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물며 대학에 있다 하더라도 쫓겨난다. 출판도 안 시켜준다. 진실성을 가진 사람은 교수로서는 끝이다. 지금 과하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2005년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실은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이상 이게 바로 대학의 현실이고 교수의 현실이에요. 에? 에휴, 안타깝지만 어떡해요. 현실이 그런데. 그러니까 돈 앞에서 뭐 현금 흔들면 방법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2013년 도무지 참다 못한 학자 150명하고 미국 과학진흥협회, 체코 과학 아카데미, 유럽 수학회, 런던 지질학회, 미국 언어학회 75개 학술단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합니다. 도라라고 선언을 해요. 인터넷 밑에 적어놨으니까 들어가 보세요. 오늘 기준으로 22,700명이 넘는 학자가 좀 등록되어 있고 2,200개의 학술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논문 쓰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계속 업그레이드 중인데 어떻게 인용 조회수에 따라 갖고 논문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이게 이런 정신병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걸 너무 차라리 유튜브나 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2019년 이미 네덜란드 대학 거의 대다수의 네덜란드 대학은요. 이 톰슨 로이터 또 브루킹스 연구소 또 지금 세계를 지금 완전 뒤집어 까고 있는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이런 기준들 SCI 논문 기준 이런 거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또 프랑스 국립연구원 CNRS라고 있어. 이것도 버려버렸어. 이거 뭐 논문 이 평가 기준이 아주 엉망진창 아니냐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이트 혹시 모르시는 연구원이나 교수분들 계시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등록해 보세요.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이 파시스트적인 학문 체계에 대하여 저항이라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